금방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꺼지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사회탐구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봄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학의 실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살짝 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창피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얼굴 한번 봐주세요. 이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기립박수를 쳤을 때 이 다른 학생들이 따라 일어나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칠 것인가? 예, 이것을 실험을 예상을 하고 우리는 거의 한 80% 모두가 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1타, 2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다들 앉아 있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사회학의 실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할게요. 박수. 여러분 받으면 좋아요. 네. 수능 특강이나 사회문화 교과서 안에 보면 다양한 사회학의 실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문화 개념원리 강의를 통해서도 이런 실험 사례들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근데 이 실험 얘기들을 통해서 더 할 말이 많고 진짜 사회를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좋은 기회 사회 테마 특강의 주제로 사회학 속 실험 이야기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실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성향은 어떠한지 이 성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성향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는 굉장히 소신 있고 당당한 편이다 라는 거 하나, 벌써 고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좀 대세에 따르는 편이다. 네, 두 가지 생각하세요. 네, 이제 손 듭니다. 나는 소신 있고 당당한 편이다. 네. 와, 멋집니다.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세에 따르는 편이다. 네, 모르겠다가 몇 명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소신 있고 당당했다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딸 셋의 장녀거든요. 왜 놀라니? 왜? 깜짝 놀랐. 그래? 딸 셋이 있다고? 딸 셋의 이제 장녀인데 이제 어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러셨겠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딸 셋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그러셨대요. 아휴, 나중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대요. 지금하고 이제 세대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랄 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녀는 평등하다, 당당하다,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생들이랑 이제 스키장에 갔었는데 이렇게 스키를 타 보면 이렇게 리프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밭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리프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밭으로 이렇게 슉 내려가는 그 순간 이렇게 미끄러져서 까닥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서 동생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나를 딱 뿌리치면서 늘 혼자라고 생각하랬지? 기대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마. 그래, 맞아. 늘 혼자라고 생각해야지. 당당해야지. 그게 진짜 저희의 그런 거였어요.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남자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대학교 갔을 때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데 그 선배 이름이 원용석이에요. 원용석. 그 원용석 선배가 저한테 커피를 한 잔 뽑아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뽑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뽑아다 줄 거지. 그렇지? 그게 뭐라고. 근데 제가 그런 거죠. 아니, 제가 왜요? 제가 왜 뽑아다 드려야 되는 거죠? 진짜 제가 뭔가 그렇게 소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굉장히 그런 당당한 편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되게 대세를 따르는 편으로 변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게 말하면 좀 신중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할 때는 되게 그냥 즉각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내가 내 주장을 막 펼쳤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좀 신중하려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드니까 불협화음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세에 따르는 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소신이 늘 있어요. 그쵸? 여기 아까 나 대세를 따른다라고 했던 학생들도 내 마음속에는 그건 아닌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치관, 철학, 소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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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소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EBS 다큐 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2부에서 나온 사소한 것의 기적편에 나왔던 실제 EBS에서 했던 실험 사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EBS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시 지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이거 여기 X선하고 길이가 같은 거 찾아봐라. 그럼 뭐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거 B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자를 모집하면서 이렇게 모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1번부터 6번까지 학생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학생은 사실은 연기자예요.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맨 끝에 동그라미 친 저 학생만 실험 대상이에요. 네.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네.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죠. 뭐하고 같죠? X랑 같은 건? B죠. 그렇죠. 근데 앞에 저 1번 학생부터 얘기합니다. A입니다. 그 다음에도 A입니다. A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어요. 뭐지? 어이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는 정답을 얘기하죠. B입니다. 딱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요. 처음에. 여러분들 정답 얘기할 것 같죠? 그렇죠. 우린 소신이 있으니까. 네, 대세에 따르더라도 마음속 소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판이 돌았어요. 또 합니다. 뭐가 같죠? C하고 같죠. 근데 이제 저기 앞에부터 1번부터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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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명, 7명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다 불특정도 쟤도 대학생이라고 모집해서 다 온 애들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그래놓고 앞에부터 차근차근 아무렇지도 않게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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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냐면 다 B라고 대답하고 얘를 딱 노려보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대답하나 딱 이렇게 시선을 얘한테 딱 보냅니다. 얘 뭐라고 할까요? B입니다. 너무 멋져고 하면서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예. 사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EBS에서 이 실험을 이 한 학생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 팀에 걸쳐서 했어요. 몇 퍼센트가 이렇게 틀린 답을 수긍해서 말했을까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80%. 와, 거의 그래도 가네요. 70%가 틀린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참 진짜 어이없어 하는 그 표정의 학생에게 왜 나중에 틀린 답을 얘기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 말이 이게 아닌데, 이상한데, 분명히 이상한데, 근데 다 나를 쳐다보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왜 틀린 답을 했냐 그랬더니 튀기 싫어서요. 그냥 나만 튀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대답은 정말 타당하죠. 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수긍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 머리 뇌 속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플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것과 신체적인 아픔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되고 다르고 이런 상황들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먹죠. 그리고 한 6명, 7명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뭐 먹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거나. 그렇지. 아무거나. 영화 본다고 그럴 때도 아무거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책임지기 싫어서라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혹시 맛없을까 봐. 이렇게 사소한 것도 내가 혼자 이렇게 딱 나서서 책임지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아무거나라고 말하면서 아, 중국집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소신이 있습니다. 아무거나라고 말하면서 한식으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아무거나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도 그냥 대다수가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대다수가 하는 걸 따라가고 싶어 하죠. 동조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회의라는 걸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건을 내고 찬성 반대를 해서 다수결로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처럼 만장일치로 몰고 가죠. 그거를 우리는 집단사고라고 말합니다. 집단사고라고 말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지 지금쯤. 그치? 아니에요. 잠깐만. 아, 집단사고가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단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어느 나라인가요? 여기가? 예, 제가 저기 보니까 여기 따라 본다. 이게 동조야 이게. 예, 여기 보셔도 되고 저쪽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여러분 쿠바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여기가 쿠바입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마이애미에 플로리다 있는데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지도를 찾으면서 이거는 잘라주세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과 쿠바가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쿠바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나요? 예, 쿠바가 어떤 나라라서? 예, 맞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61년도에 이 단교가 돼서 등을 돌려서 2014년 12월에 다시 국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슈였어요. 알았어요? 이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가 된 거? 예. 아는 사람도 있고 국교 정상화가 됐어요. 근데 국교 정상화가 돼서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신문 기사들이 나왔냐면 53년간 이 등 돌리고 살았죠. 미국과 쿠바가. 등 돌리고 살면서 53년간 그래 왔었는데 국교 정상화가 작년 12월에 딱 되면서 이 미국 뉴욕에서 이 쿠바의 수도 하바나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가 뚫렸습니다.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쿠바가 싫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땅에서 30년, 40년을 산 그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저는 막 이게 됐는데 안 그래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이 3시간 이제 직항 뚫린 비행기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는 아주 그런 감동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구상에 이제 우리나라랑 북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국 전쟁으로부터 60몇 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꼬마였는데 헤어진 사람들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서 60년 70년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저렇게 북한으로 기차로 타고 달려가고 버스로 달려가고 그다음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만 들어도 완전 벅차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만 봐도 눈물이 그냥 그게 같은 그런 아픔이 뭔지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 그냥 흐르잖아요. 오빠야, 오빠 만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 보면 막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가 됐지만 사실 이 두 나라는 61년 국교가 이렇게 끊기고 등 돌리기 전까지는 사이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9년에 이 쿠바라는 나라에서 쿠바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이 쿠바 내에 있는 미국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을 다 막 공영화시키고 그런데다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인 구소련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지금 턱 밑에 있는데 얼마나 거슬려요, 얘네가. 진짜 거슬리고 이렇게 죽겠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처리하지? 이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61년도에 케네디 정부가 들어서고, 이 케네디가 이 펜타곤으로 정말 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온갖 두뇌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쿠바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아이디어를 짜보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 이 아이디어를 짜는 회의를 한 결과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여러분 빨간색 보이시죠? 예, 여기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돼지만이에요. 돼지만. 예, 피그만입니다. 피그만. 예, 피그만이에요. 예, 돼지만 침공 사건입니다. 미국의 돼지만 침공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쿠바가 싫어서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쿠바를 망명한 사람들 1,500명쯤을 모집해요. 그래서 니네 쿠바가 싫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쿠바를 침공하자. 그래놓고 그 1,400명, 1,500명을 훈련을 시켜요. 실미도 훈련처럼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배 4척에 나눠서 태운 다음에 여기 돼지만으로 습격을 하는 겁니다. 돼지만으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만에 딱 상륙한 다음에 여기 하바나 쿠바의 수도로 진격해 가요. 그래서 카스트로를 해치우고 이제 쿠바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듣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그렇죠. 쿠바가 싫어서 탈출한 사람 1,5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침공한 다음에 수도로 치자, 이 계획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멍청한 계획입니다. 멍청한 계획인데 이거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1961년 4월 17일 날 4척의 배가 뜹니다. 가면서 이미 돼지만에 근접했을 때 2척은 이제 폭격을 당했죠. 그리고 상륙해서 한 100여 명, 200여 명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1,000여 명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쿠바 정부는 미국한테 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포로 안 풀어줄 거야. 돈 내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포로를 데려왔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침공 작전이 바로 이 집단 사고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그 비서관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정말 이런 멍청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들 멍청한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이런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상황도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위에 뭐 보이세요? 뭐로 보이죠? 네, 폭발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게 1986년에 이 미국의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인데, 이 아래 보시면 6명의 우주인과 맞아요. 한 명은 민간인이었어요. 저희 선생님입니다.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우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7명인데 이 챌린저호가 딱 발사되기 전에 한 엔지니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거 발사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 이 모터 동체 어디가 얼어서 발사하는 즉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엔지니어가 이의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너무 급한 마음에 메모를 썼습니다. 메모의 제목은 헬프예요. 헬프.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간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헬프. 이렇게 해서 메모를 다 뿌렸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이 집단 사고의 결과 이미 결정이 난 거거든요. 너 말대로 하면 봄, 여름까지 기다리리? 이렇게 하고 이거 발사시켰고요. 발사한 지 73초 만에 이렇게 공중 폭파됐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나 혼자 진실을 알고 있을 때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해졌는데요. 애쉬의 동조 실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쉬의 동조 실험 아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왜 틀린 대답을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튀기 싫어서요.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보 되기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명한테는 딱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틀린 답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는요 6명이 쭉 그 대답 얘기하길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이 뭔가 오늘 이상하구나. 내 눈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이 다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가 보다.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만 틀린 거 얘기하니까 내가 비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틀린 거를 맞는 걸로 이제 착각해버리는 거죠. 틀린 거를 그게 맞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아마 엔지니어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폭파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 그럼 언제 발사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 그래 안 폭파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괜히 심각하게 봤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얼마나 쉽게 그 원칙과 소신을 버릴 수 있는지 그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게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왜 틀렸고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네, 아예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집을 했죠. 학생 그리고 교사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벌을 내렸을 때 학습 효과가 더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그 모집 실험 대상에게는 테스트할 시험지를 주고 그리고 학생에게는 외워야 될 단어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학생들은 연기자였죠. 그렇죠? 교사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실험이 딱 펼쳐지냐면 여기 보이시죠?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이 15볼트 단위로 쫙 버튼이 30개 있습니다. 그래놓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학생이 틀릴 때마다 15볼트씩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징벌이죠. 그렇죠? 벌을 줬을 때 학습 효과가 애가 더 잘 맞추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 하루에 선생님이 이렇게 참가하시는 대가로 4달러 드리겠습니다. 예, 돈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참가자. 이제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165볼트를 딱 올려요. 그 앞에 있는 학생의 목소리는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제발 그만이야 막 이렇게 말하다가 막 목소리도 안 나고 치치치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립니다. 선생님이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딱 흰 가운을 입고 지키고 있던 그 주관하는 사람이 이미 실험 시작됐으니까 안 됩니다. 계속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버튼입니다. 450볼트 마지막 버튼입니다. 아니 여기 XXX라고 써 있는데 이거 눌러야 되냐고. 이거 눌러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또 말합니다. 누르세요. 실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누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체념한 듯 450볼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건가요? 다 했습니다. 딱 눌렀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하루에 일당 5만 원이래요. 10만 원이래요. 누를 것 같습니까? 나 누를 것 같다. 450볼트까지. 네. 2명. 네. 누르지 않는다. 여기도 있고 누르지 않는다. 근데요, 그쵸?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밀그램과 40명의 전문가들은 이 450볼트까지 누르는 사람은 0.1%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우리 지금 본 것처럼 한 2~3명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몇 퍼센트 눌렀는지 아세요? 네, 65% 눌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일단 이 실험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죠. 예, 공부를 열심히 아주 잘했습니다. 일단 짚고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문제점은 실험의 목적을 숨겼어요. 그렇죠? 사실은 벌을 줬을 때 학습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권위에 딱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책임질 테니 하십시오 하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지 아닌지를 실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겼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보다시피 매우 비윤리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10만 원 받고 아니 세상에 내가 10만 원 받고 애들이 죽을 수준까지 450볼트까지 올렸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냥 힘들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만약에 내가 그러고 왔으면.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옆방에 있었던 학생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또는 정말 불길한 침묵,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그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격 정지를 받기도 했어요. 실험이 비윤리적이라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다는 3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는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이에요. 경찰입니다. 경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범인을 매우 잘 검거합니다. 매우 잘 검거하고요. 그래서 막 보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곧 아파트도 이제 큰 데로 옮길 참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경찰서에서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기계가 발명됐대요. 기계가 발명되는데 그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프리크라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계가 발명되는데 그 기계는 미래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겁니다.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오늘 4월 4일 24시 대학로 인근 4번 출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예정이다. 그게 그 기계가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그 살인을 저지를 사람을 찾아서 미리 검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을 것 같지 않아? 살인을 다 예방해 주는데? 아니, 왜 아니야? 아니에요? 네, 마이크가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맞는 대답을 미리 해줘가지고 제 김이 샜어요. 네, 네. 근데 그 매우 일반 시민들은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범죄가 예방되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찰입니다. 범죄가 미리 예견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가서 잡아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나 따르겠다. 조금 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예, 뭐라고 해놓고 왜 따로? 시키면 그렇지, 시키면 할 것 같. 이런 거죠, 마치. 누가 안 따른다 했죠? 다 안 따른다고 했죠.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딱 나가는데 체포되는 거예요. 제가 왜 체포되나요? 박범 씨, 오늘 8시에서 9시 사이 대학로 모 호프집에서 임동현 PD, 우리 담당 PD, 임동현 PD의 강냉이를 3개 정도 지금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체포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강냉이 안 칠 거예요. 그래도 체포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안 따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영화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세요. 그래서 미래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잡는다는 거죠. 너 내일 살인 저지르게 되어 있어. 일로 와. 너 강도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래요. 이 명령에 지금 안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따를 만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따를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CIA 요원이에요. CIA 요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CIA 요원인데 위에 국장님이 딱 부르시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박봄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혹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걔 사생활을 조사하고 휴대폰을 다 뒤져봐. 이렇게 했습니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잘리는데?
안 돼? 저는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자도 못 갚고 막 학비는 어떻게 내?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안 해요? 가족이 아파 수술해야 돼 막. 그래도 안 해? 해야 되는데 잊지 마서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 이거 만약에 딱 해요. 예? 할 사람 없어요? 한다. 이거 한다. 그쵸? 이건 이거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내 밥벌인데. 이건 무슨 사건이었냐면 2013년도 10월에 엄청 유명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미국 CIA 계약직 직원의 폭로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약직 직원이 이런 내용을 폭로했죠. 나 CIA에 있는데 위에서 시켜가지고 35개국 정상에 휴대폰을 도청했어. 이걸 발설했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내는 다 정의롭고 선하지만 부당한 명령에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자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흉악무도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 우리 보통 대다수의 인간이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사실이 바로 나치의 학살과 관련된 그 설명, 이 나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학살과 관련된 그 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이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이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그렇게 유능하고 지적이며 교양 있는 그 독일의 엘리트 장교들이 따랐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여줄 겁니다. 이 사람 혹시 아는 사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혹시 내 강의 이거를 해킹해서 강의 내용을 미리 봤던 것은 이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가스 학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죠. 보시다시피 매우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 범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배가 되었는데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15년을 숨어 살았어요. 대단하지. 15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끈질기게 추적을 합니다. 얘 어디서 숨어 살고 지내나. 이름을 바꿔서 숨어 살았는데 그래서 1960년에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끌고 와요. 그래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평범한 50대 중반의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을 학살한 그 장본인이 저렇게 평범한 얼굴이라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맡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시킨 일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쭉 이어오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진짜? 그래도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어딘가 찝찝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정의롭고 마음속으로는 착하지만 우리가 나약해서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고 권위에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해 주기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재판이 8개월이나 끌어왔는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 4명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은지. 정신과 의사 딱 4명이 들어가서 계속 이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감정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이만은
우리 정신과 의사들보다 더 정상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고 친구이고 심지어는 매우 친절한 상사였다.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더 경악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게서 악의 뭔가가 나올 수 있다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나는 무죄라고. 이 사람이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 이유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지 않으면 처형당했을걸요? 이게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나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라도 그 상황이 됐으면 했을걸요?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무죄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무죄인가요? 아니죠. 그래도 찝찝하죠. 그렇죠? 이렇게 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관료였는데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한 것도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판을 계속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다. 유죄인 이유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감동적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생각 없음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함.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함. 또 하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뉴스에서 작년에도 아주 뉴스가 많이 됐던 것이 군대 폭행 이런 거 막 뉴스 많이 나왔죠. 어찌 그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학교 왕따 문제 같은 거죠. 물론 제일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해자입니다. 걔네들은 말도 못하게 못된 거죠, 진짜.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방관자들, 대개 우리들이 지금 여기 되겠죠, 그렇죠? 그 폭력을 행사하고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대부분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괜히 거스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관하고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감정이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학생의 그 고민을 듣게 됐어요. 그 학생이 이제 뭐 학생의 모임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친구들 사이라도 어떤 모임이라도 좀 힘센 애가 있잖아요. 말빨 먹히고 좀 이렇게 휩쓸어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 애하고 자기 사이에서 이렇게 좀 언쟁이 있으면서 저랑 상담한 아이가 좀 왕따를 약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 있으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좀 잘해보려고 카카오톡 방, 자기네 모임 카카오톡 방에 웬만한 청소년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공연 티켓이 생겼다면서, 얘가 실제로 공연 티켓을 공짜로 구했어요. 그래서 공연 티켓이 생겼다면서 나랑 같이 갈 사람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달지 않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 한 명은 이렇게 좋아하고 다 보고 싶어하는 공연인데 누구 한 명은 그래 나 같이 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보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우리 다수 방관자들, 우리들이 더 큰 문제다. 사실은 용기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너무 짓눌려서 우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집단 속에서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같이 충분히 얘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참 너무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분위기를 깨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술의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주체적인 자아, 이런 것들이 어떤 의의를 가질까? 또는 집단적 회귀의 문제, 개인과 집단, 그리고 주류 집단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소수 집단의 개별성, 동조 현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술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문화에서 지금 1단원부터 6단원까지거든요. 1단원에 뭐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집단과 개인,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 정보사회의 문제, 라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주제들은 매우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들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애쉬의 동조 실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이렇게 6명이 쭉 틀린 답을 얘기하고 나 혼자 있었을 때는 따라갔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비정상인가 보다 하면서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6명 가운데, 연기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옳은 대답을 하는 사람을 심어 놓으면 이 정답률이 말할 수 없이 올라갔답니다. 즉 무엇이냐면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이 소수가 존재한다면 이 다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럴 용기를 내기는 참 어렵지만 누군가 그 한 명이 그런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또 동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요. 1955년에 몽고메리 시에서 미국 앨러바마주 몽고메리 시에서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직장 일을 딱 끝내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서 진짜 지치죠. 지친 몸을 싣고 딱 이렇게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 1955년에 앨러바마주의 몽고메리 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인종분리법, 그렇죠. 이 상식들이 그냥 똑똑합니다. 인종분리법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공원, 버스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해서 앉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버스 안에 이 로자 파크스가 딱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버스가 계속 가면서 사람이 점점 타더니 분리된 백인 좌석이 다 차고 백인이 이제 서서 가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버스 운전기사가 로자 파크스하고 그 뒤에 앉은 3명의 흑인에게 일어나라. 그쪽을 백인 좌석으로 이렇게 지정하겠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겁니다. 2명의 흑인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늘 그래왔던 거니까 하고 말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로자 파크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한 사람이었죠. 로자 파크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단 한 사람의 행동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앨러바마주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이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 버스 타지 말자. 버스 안 타고 모두가 다 걸어서 출근합니다. 4km, 5km를 걸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동차를 태워주고 흑인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를 버스 요금 내고 타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려 3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인종분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매우 확신에 차서, 자신감에 차서 자신의 주장을 매우 논리적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 무엇보다 모두가 틀린 상황에 자신감 있게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많이 느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 아파할 줄도 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줄도 알고 그렇게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많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여기 가슴에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토론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학 속 실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한 50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 한 명이라도 아니 우리 모두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멋진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박봄이었습니다.